네, 미리 보는 매일경제 함께 했는데요. 앞서 다뤘던 기사를 비롯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분석해보는 브렘베어 시그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는 매일경제에서 다뤘던 좀 따끈따끈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미디어 공룡이죠. 이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지금 중동 자금이 굉장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미국이 과연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썩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외로 미국에서의 큰 대규모 인수할 때 중동의 오일머니는 언제나 큰 손으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3개국이 2024년까지 미국에 투자한 자금이 거의 1.1조 달러 이상이 되고요. 뭐 사실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1.8조 달러까지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중동 오일머니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그 타이밍상 좀 뭐랄까요, 좀 흥미롭긴 하지만 예. 더 큰 거는 이런 인수전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승자의 저주란 말 듣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승자의 저주의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사가 이 워너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해서 당시에는 타임이라는 저희 당시 최대의 그런 잡지 회사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했다가 거의 망할 뻔했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AOL이라고 지금 사라져버린 AOL이라는 당시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 최고 회사가 여기 또 인수했다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2000년도에 했다가 그리고 중간에 10여 년 전 되는 2028년에는 AT&T 지금 우리를 따지면 KT 같은 회사 미국의 통신회사가 여기 인수했다가 3년 만에 손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분사해갖고 지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다가 드디어 이번에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승자의 저주가 또 일어날지 여부가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저주가 받았던 걸 까먹는 겁니까? 아니면 저주가 계속해서 풀리는 겁니까? 이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사람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 눈을 앞을 가리면 아무리 비싼 대부분 이게 너무 비싸게 사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넷플릭스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사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능가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미리 보는 매일경제 소식도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라고 할까요? 나스닥을 짓밟아버린 홍콩 증시입니다. 지금 중국 AI 기업들이 화려하게 이를 기반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갈등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홍콩 시장이 굉장히 큰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그를 넘어설 수 있는 흐름까지 보일 수 있나라는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중국과 홍콩은 좀 연결이 돼 있죠. 중국에 근데 자금은 아시겠지만 자금은 상당히 넘쳐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해외 투자가 생각보다 원활치 않다 보니까 뭐든지 상당히 그 한번 열기가 달아오르면 핫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전 느낌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소위 AI 관련된 대어라고 보통 표현하죠. 미국에서 지금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 앞에서 약간 전야제 성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가장 치열한 두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AI 관련된 회사들의 IPO는 관련된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다가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다만 어쨌거나 이것 자체는 굳이 표현하자면 중국과 홍콩 안에 약간은 좀 묶여 있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랄까요 미국 시장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미리 보는 매일경제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자금과 이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브렘베어 시그널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렘베어 시그널 먼저 좀 시그널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개의 시그널을 준비해 봤습니다. 상승 시그널 2개, 하락 시그널 1개, 중립 시그널 1개입니다. 첫 번째 상승 시그널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휴전 후에 종전 합의 기대. 사실 종전 합의 기대를 매주 다루는 시그널인 것 같은데 3일간 뉴욕 증시 휴장을 하고 나서 오늘 어떻게 시작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45일 휴전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앞서도 저희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백악관에서 45일 휴전안이 여러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이걸 그 꼭지로 잡으셔갖고 저도 이제 여러 개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미국 측 입장은 처음에는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마도 좀 느낌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알자지라 지금 저기 중간 뉴스를 봤더니 이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했다. 아마 조만간 발표한다는데 다만 직접 미국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파키스탄을 아마 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이미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종전과 관련된 5가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리고 미국도 15가지 바꾼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바닥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은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레드라인을 살짝 넘을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민간 시설, 결국은 발전소와 교량, 지금 이미 뭐 의료 시설이나 대학 시설은 또 저희 이스라엘에서 지금 때리고 있고 상당히 거의 전쟁 범죄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벼랑끝 전술을 양쪽이 다 펼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루 더 미뤄져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냉정해 보면 이란이 양보할 가능성은 이제까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고 미국이 결국은 이란의 그 조건을 어떤 형태로 중간에서 받아들일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너무 뭐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요 한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때까지는 뭐랄까요? 가능성은 여전히 저도 합의를 좀 열어두고 싶긴 하지만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게 도대체 그 끝난다는 의미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간으로 짚어준 것처럼 이 시한이 연장이 되면서 모레 오전 9시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 9시를 넘어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 예쁜 이야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좀 안 좋은 상황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정말로 암흑 석기 시대로 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발전소를 다 격파하겠다라는 거고 플러스에서 지금 교량 같은 시설들, 다리 같은 것들 다 공격하겠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란을 한 1-20년 후로 후퇴시키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이미 여전히 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뭐랄까요? 지금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플러스해서 지상군이 들어가는 여부도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여부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지금 기류상으로는 미국의 육군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보통 전쟁 중에는 원래는 소위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육군 참모총장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사이 한 10여 명 가까운 별들이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미 육군 내의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한 측면에서 과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복잡한 심경을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고민들, 정말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건지 플러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트럼프의 머리도 매우 복잡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속어 관련해서 저희도 앞서 하단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실시간 한마디를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저 트럼프는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는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저 트럼프입니다. 저희가 보통 열받았을 때 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트럼프는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아주 분노가 담긴 실시간 한마디까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유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 레드라인에 더 높은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 천장이 열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유가 예측이 무의미해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걸프 국가들 전체의 생산 시설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파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사실은 이것이 200달러, 300달러까지 못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렇게 가서 이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20%에 해당하는 원유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미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인 아니지만 2차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 넘을까에 대해서는 실제로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된 시그널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나온 속보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자면 미국의 3월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54.0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비제조업 고용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도 45.2로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월 ISM 비제조업 물가지수도 나왔습니다. 이 물가지수는 70,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소식인데 바로 관련 내용들 시그널과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중동발 물가 쓰나미가 온다. 말씀해 주신 연이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큰 지표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나온 속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정확히 그게 그 PMI 지수란 건 50이 넘어가면 확장,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고 50 미만으로 가면은 축소,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대로 고용은 수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물가, 이것이 이제 구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뭔가 구입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형입니다. 결국은 물가는 높아지는데 고용은 나빠지는 이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한 건데 물론 이제 한 달치 갖고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종의 예견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PI나 PPI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더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달 말에 발표될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는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다 연결이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가발 물가 상승은 당장 나타나진 않고요. 보통 한 3개월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거의 지금 유가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지금부터 시작되면 3월 달 물가에 일부 반영되고 4, 5, 6 이때 나머지 한 3, 4개월 정도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것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요. 음. 이거 높았다고 사실은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낮아질 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CPI 그다음에 코어 CPI 근원 물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제일 걱정된 게 PPI가 최근 한 2, 3개월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지금 ISM 비제조업도 보면은 PPI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까 그 물가 지수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장이 연준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4월 달 FOMC에서 상당히 매파들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PI, PPI 등 좀 주목하고 계시는 지표들 짚어봤는데 시티은행에서도 그에 앞선 속보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내놨는데 9월 이후라고 했습니다.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게 조금만 지속되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 조기에 혹시 금리 인하 그보다 빨리 된다면 이것이 고유가 때문에 그 고용이나 물가가 너무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빨리 둔화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에 하나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거다라고 하는 데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를 나쁘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리 인하 이꼴 무조건 시장은 좋다라고 보통들 평가하시는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올해는 좀 잘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관련해서 저희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 그 풀린 돈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갈아치운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다시 갈아치운 상황까지 될 정도로 지금 미국 내선 사실은 물가의 고통을 상당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중간 선거의 최대의 적은 이란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가거든요. 지금 생활 물가를 못 잡고 있어서 트럼프의 지금 인기가 최저치로 내려가 있는데 사실은 저런 것들은 트럼프 입장에서 또 하나 이제 골칫거리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란을 때리면 저 물가 지수는 계속 또 높아질 텐데 이것 자체를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육두 문자를 썼던 이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극단적인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도 어찌 보면 미국 내세의 압력이 점점 더 정말 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서 저희 여러 지표들도 살펴보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도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데 짧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4분기 연속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여행업계도 그렇고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전반의 상황을 좀 읽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연초 대비해서 미국의 항공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갤런당 대략적으로 2달러, 2.5달러 정도였던 것이 지금 거의 5달러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디젤은 더 높습니다. 지금 5.5달러를 넘어서 있는 상태고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비용의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항공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클 수밖에 없다. 플러스해서 그렇게 비용이 오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여행 시즌으로 좀 있으면 들어갈 텐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 하나에서 지금 아예 수급, 항공료에 대한 수급 자체도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이 가격 때문에라도 항공편, 소위 편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전반적인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간만에 5년 만에 지금 전고점을 뚫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역시 이게 트럼프 유탄을 맞는 바람에 상대적으로는 좀 뭐랄까 가장 좀
불리한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탄을 이 델타 항공이 실적으로 어디까지 좀 방어할 수 있을지, 품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도 각종 지표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하면 시총 1위 간다. 간다? 안 간다? 사실 궁금한데 보통 기업들이 화려한 홍보와 함께 이런 시장 IPO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략이 아니냐. 조심조심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없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목표 시가총액 1.75조 달러를 넘어선 2조 달러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 반 기대 반이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조심,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 하듯이 지금 상황에선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서로 조용히 얘기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것들을 사전적으로 조율해서 고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머스크 입장이나 이제 스페이스X 본인들 입장에서는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상당히 뭐랄까, 이건 정말로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엄청 잘 벌어갖고 지금 IPO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먼 미래를 바라본 성장성 때문에 사실은 IPO 되고 정말로 역대 최고로 지금 자금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50억 달러 이상. 이건 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250억 달러 가져간 거에 3배 정도 되는 엄청나고 역대급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히 좀 뭐랄까 공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업 값이 2조 달러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수익성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인 이 스타링크입니다. 맞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전 세계 인터넷 사각지대를 지금 계속 속속들이 공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스타링크 쪽에서 나온 그 매출이 한 160억 달러 뭐 이 정도 되고 올해는 대략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사이를 보통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갖고 에비타 기준으로 한 50% 이상의 상당히 고수익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에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IPO 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PER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가 아니라 PSR 매출 대비 2조 달러면 200억 달러 보면 100배. 매출의 100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가 PER 60배인데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SR 100배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소위 우주에 뭔가 사업을 펼친다 뭐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벌 거를 기대하면서 어찌 보면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투자자들도 엄청난 리스크들을 테이킹하는 거고 또 지금 여기에서 머스크도 거기에 맞춰서 가장 또 꿈을 잘 파는 비즈니스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뭐랄까요, 어찌 보면 상당히 전인 미답의 길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뭐랄까 시장의 버블을 키울 수 있는 양쪽의 측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수치 그 이상의 너머까지를 바라보는 이 가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 너머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짚어볼게요. 지금 우주 AI 센터,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력 끼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전에 어렸을 때 보던 그 SF 영화에 나오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되긴 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되느냐의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보통 우리 투자자들은 마음들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우주 데이터 센터가 2, 3년 만에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거. 왜냐하면 이것이 지구 내에서의 반도체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자동차의 반도체 하나 들어간 것도 난리인데 이것이 우주 궤도로 갔을 때 그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매우 사실은 테스트가 많이 돼야 될 분야이기 있고 기술적인 그 장벽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규모가 얼만큼 갈지 또 그거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는 정말로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머스크가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많이 쏟아냈는데 통상 우리가 머스크가 했던 얘기 아마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소위 그러니까 엄청 세게 이해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 원래 약속한 시간을 맞춰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감안하고 특히 우주는 좀 더 먼 미래로 미뤄서 봐야 투자자들이 소위 복장 터지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짧게 좀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스페이스X 정말 기업 가치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럼 테슬라는? 이라는 생각 들긴 하거든요. 물론 다른 가치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로 엮여 있는데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나마 테슬라의 부담이 조금은 스페이스X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XAI에 돈 밀어주던 건 사실 테슬라 벌어서 하던 건데 이걸 스페이스X하고 XAI를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XAI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록이라고 해갖고 결국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그 AI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거의 돈 먹는 하마인데 예. 그것이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긴 한데 거꾸로 말하면 테슬라의 그만큼 뭐랄까요 노력을 이제 머스크가 기울일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 건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아마 이제 저희 그 정리가 되는데 계열사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테슬라는 피지컬 AI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래서 지금 소위 모델 Y나 이렇게 좀 안 팔리는 그 모델들은 단종시키고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X와 소위 AI와 관련된 것들은 그쪽으로 몰아넣고 이쪽은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하는 그 두 개로 구분되는 형태에서 테슬라 쪽은 좀 더 그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된 시선에서 두 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하락 시그널입니다. 블루아울 8조 원 환매 요청. 사모대출 시장 강자입니다. 블루아울 캐피털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지금 뱅크런 공포를 다시 연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상황과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루아울을 포함한 사모대출 시장은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맞다.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손실 볼 가능성도 꽤 있다. 그거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시장에는 신용이 경색되는 결국은 자금이 마르는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걱정된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이유는 규모가 그때에 비해서는 작고 레버리지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1.8조 달러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레버리지가 최대치가 갔을 때는 6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차원에서 비교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관련된 기본적으로 시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 돈이 마르고 그러면 부실 기업에 대출했던 것들이 부도나고 이런 것들은 늘 사이클상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2008년도의 금융위기 같은 일이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긴 하겠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 때까지를 놓고 보면은 그에 비해서는 그 정도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환매 요청이 지금 유독 큰 부분이 기술 분야 대출 펀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만만한 되게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었고 거기가 대략 한 20% 익스포저가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더 따져보면 그것보다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늘 고민했듯이 AI, 특히 엔트로픽에 의해서 가장 공격 대상이 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고 한참 지금 성장하는 분야의 기업들은 상당히 대출을 못 갚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이 있고 실제로는 좀
기다려주면은 돈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환매를 해가 버리면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악순환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펀드런, 마치 뱅크런과 같이 실제로 안 찾아가고 기다려주면 될 일들이 어찌 보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질린 사이에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지금 벌처 펀드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2008년 이후 최대 역발상 투자 기회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벌처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거기에서의 승자는 하워드 막스라는 대표적인 투자 대가가 있고요.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가 나와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리고 상당히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챙겨보는 그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챙겨보시면서 벌처 펀드한테 기회가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도 CB나 관련된 그런 소위 상당히 그 사이에 이제 그 관련된 채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락했을 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또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주식 말고라도 기회를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입에 한번 좀 주목해봐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기도 사실 벅차긴 한데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